EBS 북카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된 것입니다. 정확히 24시간 전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야말로 빨주노초 파남보 7빛깔 무지개 같은 대답을 보내주셨는데요. 이지현님은 사랑은 나를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하셨고요. 랑트레님은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김미연님은 조건 없이 주는 마음이야말로 사랑이다, 이런 답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결혼 3주년을 맞은 서상희님에게 사랑은 상대방의 단점까지 감싸줄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하셨는데요. 황자희님 말씀처럼 사랑,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 읽어보려고요. 여러분도 함께 해주실 거죠? 고전으로 만나는 세상 EBS 북카페, 오늘은 양희은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로 시작합니다. 다시 또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 도무지 알 수 없는 한 가지,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일,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 사랑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 세상도 끝나고 날 위해 빛나던 모든 것도 그 빛을 잃어버려. 누구나 사는 동안에 한 번 잊지 못할 사람을 만나고 잊지 못할 이별도 하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한 가지,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일,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일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 사랑하면 전 눈물의 씨앗이 생각이 나요. 하승성님. 사랑은 무지개다. 본질은 같지만 대상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어 나타나는 것 같아요. 0818님. 하승성님과 0818님 그리고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린 이지현, 랑틀의 김미연, 서상희, 황자희님에게 EBS 북카페에서 마련한 책 선물 보내드릴게요. 홈페이지에 주소와 성함,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거기 그 선물 주소록 남기는 데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 남기시면 안 됩니다.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니까요. 사랑하면 떠오르는 영화는 뭐가 있을까요? 카톡이나 반디. 긴 문자는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사연 좀 보내주십시오. 월요일부터 토요일 밤 9시 고전으로 만나는 세상. EBS 북카페 고전 백선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저희 EBS 북카페에서 선정한 고전은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입니다. The Art of Loving. 한마디로 사랑도 배우고 노력해야 잘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책이죠. 1956년에 출간된 이후로 사랑을 궁금해하고 사랑에 행복해하고 또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고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독일 태생으로 미국에서 활동했던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철학자 에릭 프롬의 통찰을 엿볼 수 있는 사랑의 기술. 오늘은 어떤 논리로 사랑을 분석하고 설명할지 기대해 주십시오. 에릭 프롬 사랑의 기술은 이 제목과는 달리 어떻게 하면 이성을 잘 유혹할 수 있는지, 사랑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이런 방법이나 테크닉을 서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영원한 인류의 화두를 철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어제 처음 읽었죠? 비록 도달하기 쉽진 않지만 어렵다고 해서 사랑을 연구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모실 박상희 소장님과는 인간이 고독한 이유는 분리불안 때문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인간들은 이런 일을 해왔다. 탐닉을 한다든지 창조를 한다든지 신을 사랑한다든지. 그런데 그중 하나가 우리 인간과의 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에릭 프롬이 말하는 사랑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능동적인 활동입니다. fall in love, 사랑에 빠지는 거 이게 아니고요. 참여하는 것,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에릭 프롬의 주는 행위 어떤 것인지 그의 설명을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물질적인 영역에서 준다는 것은 부자임을 의미한다. 많이 갖고 있는 자가 부자가 아니다. 많이 주는 자가 부자다. 하나라도 잃어버릴까 안달을 하는 자는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아무리 많이 갖고 있더라도 가난한 사람, 가난해진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자다. 그는 자기를 남에게 줄 수 있는 자로서 자신을 경험한다. 그러나 준다고 하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물질적 영역이 아니라 인간적인 영역에 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 가장 소중한 것, 다시 말하면 생명을 준다.
이 말은 반드시 남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 속에 살아있는 것을 준다는 뜻이다. 그는 자신의 기쁨, 자신의 관심, 자신의 이해, 자신의 유머, 자신의 슬픔, 즉 자기 자신 속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준다. 이와 같이 자신의 생명을 줌으로써 그는 타인을 풍요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의 생동감을 고양함으로써 타인의 생동감을 고양시킨다. 그는 받으려고 주는 것이 아니다. 그에게는 주는 것 자체가 절묘한 기쁨이다. 그러나 그는 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에 무엇인가 야기하고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생명에 야기된 것은 그에게 다시 돌아온다. 이 말은 사랑은 사랑을 일으키는 힘이고 무능력은 사랑을 일으킬 능력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EBS 북카페 고전 백선. 아마도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중에 제가 지금 막 읽어드린 부분이 뭐라고 할까요? 정점인 것 같아요. 핵심. 준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속에 살아있는 것을 준다는 의미다. 자신의 기쁨, 자신의 관심, 자신의 이해, 자신의 유머, 자신의 슬픔, 자신 속에 살아있는 모든 것, 이걸 준다는 얘기겠죠. 진심을 다해 무엇인가를 주는 사람에게는 주는 행위 자체가 큰 기쁨이기 때문에 타인은 물론 자기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참된 의미의 주는 행위는 선순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르크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생각하고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인간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당신은 사랑은 사랑으로서만 또 믿음은 믿음으로만 교환하게 될 것이다. 사랑에서만 주는 것이 받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선생은 학생에게서 배우고 배우, 액터요. 관객들에게서 자극을 받고 정신분석가나 의사는 환자에 의해 치유된다. 주는 것이 받는 것이죠. 네, EBS 북카페 고전 백선 이번 주에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읽고 있는데요. 에리 프롬의 주옥과 같은 말씀을 두고 듣고 싶은 분들 유튜브를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검색창에 한글로 명로진 고전 백선 또는 명카페 치시면 바로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사랑을 준다는 것의 의미를 알아봤는데요. 사랑은 왜 이렇게 강력한 것일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변진섭이 불러요. 희망사항.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머리에 무스를 바르지 않아도 윤기가 흐르는 여자, 내 고요한 눈빛을 보면서 시력을 맞추는 여자, 김치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웃을 때 목젖이 보이는 여자,
만날 수 있는 여자, 멋내지 않아도 멋이 나는 여자, 껌을 씹어도 소리가 안 나는 여자, 뚱뚱해도 다리가 예뻐서 짧은 치마가 어울리는 여자. 내가 울적하고 속이 상할 때 그저 바라만 봐도 위로가 되는 여자, 나를 만난 이후로 미팅을 한 번도 안 한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여보세요, 날 좀 잠깐 보세요. 희망사항이 정말 거창하군요. 그런 여자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난 그런 남자가 좋더라. 사랑의 능동적인 성격은 준다고 하는 요소 외에도 언제나 모든 사랑의 형태에 공통된 어떤 기본적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분명해진다. 이러한 요소들은 보호, 책임, 존경, 지식 등이다. 사랑의 보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자식에 대한 모성애에서 가장 명백히 나타난다. 어머니가 자식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다면, 또한 어머니가 자식에게 젖을 주지 않거나 목욕을 시키지 않거나 편안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보증을 듣더라도 우리는 진실한 사랑이라고 감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린아이를 돌보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 우리는 강력한 인상을 받게 된다. 사랑은 사랑하고 있는 자의 생명과 성장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 관심이다. 보호와 관심에는 사랑의 또 하나의 측면, 곧 책임이라는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응답할 수 있고 응답할 준비가 갖춰져 있다는 뜻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응답한다. 만일 사랑의 세 번째 요소인 존경이 없다면 책임은 쉽게 지배와 소유로 타락할 것이다. 존경은 두려움이나 외경이 아니다. 존경은 이 말의 어원인 레스피세레, 즉 바라보다에 따르면 어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의 독특한 개성을 아는 능력이다. 존경은 다른 사람이 그 나름대로 성장하고 발달하기를 바라는 관심이다. 어떤 사람을 존경하려면 그를 잘 알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보호와 책임은 지식에 의해 인도되지 않는다면 맹목적일 것이다. 지식은 사랑의 문제에 대해 더욱 근본적인 또 하나의 관계를 갖고 있다. 분리라는 감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다른 사람과 융합하려는 기본적 욕구는 또 하나의 각별히 인간적인 욕망, 곧 인간의 비밀을 알려는 욕망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 비밀을 알게 해주는 또 하나의 길은 사랑이다. 문예 출판사에서 나온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 가운데 제2장 사랑의 이론을 읽고 있습니다. 강태광님이요. 사랑하면 떠오르는 영화 러브 액츄얼리입니다. 아, 좋은 영화죠. 예. 그 스케치북 씬 생각나잖아요. 스케치북 하나씩 넘기면서 사랑 고백하는. 최영환님 러브 스토리 시애틀의 잠 못 드는 밤도 기억에 남네요. 그렇죠. 러브 스토리 고전이죠. 이 영화 또. 하효진님은 번지 점프를 하다 생각나네요. 인우와 태희의 사랑 늘 제가 꿈꾸는 사랑입니다. 권유진님은 사랑은 주고받는 것 동감해요. 저는 친구에게 편지 써주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제 편지에 감동받고 위로받는 친구를 보면 기뻐요. 아직도 편지를 직접 쓰시는 분이 있네요. 좋은 거예요. 예. 이 육필이라고 그러죠. 예. 직접 이렇게 손으로 쓴 편지, 손편지. 이런 거 받아보면 참 감동이죠. 예. 요즘은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드물잖아요. 앞서서 읽어드린 내용은 사랑이라는 게 능동적인 감정이자 행위라는 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능동적으로 주는 행위라고 설명을 했다면 여기서는 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보호, 책임, 존경, 지식, 사랑의 범위를 좀 확장하고 있죠. 사랑한다는 건 보호한다는 거고 책임지는 거고 존경하는 거고 또 존경하려면 그를 잘 알아야 된다. 모성애를 예를 들어서 먼저 설명하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통해 사랑에 내포되어 있는 보호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오랫동안 서로 사랑한 부부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랑할 수 있었느냐고 남편에게 물으니까 나는 아내를 항상 딸처럼 생각한다. 그런 대답을 했는데 좀 밉거나 잘못을 해도 그저 딸이려니 생각하면 사랑이 이어지겠죠. 또 사랑하는 사이에서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릭 프롬은 책임도 있어야죠. 그리고 존경이 필요한데 존경이라는 게 레스피세레 이 말의 어원이 바라본다라는 거 처음 알아내요. 어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의 독특한 개성을 알아야지 존경할 수 있다. 그렇군요. 예.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 존경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서로에게는 물론 자기 자신에게조차 수수께끼인 우리를 알기 위해, 인간을 알기 위해 사랑을 꼭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노래 한 곡 듣고 심리 상담 전문가 박상희 소장 모시고 돌아오겠습니다. 임현정이 불러요. 고마워요. 내 꿈의 반을 내게 주고 싶어 내 세상의 반을 너에게
EBS 북카페 3월 20일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강렬한 감정만이 아니다. 그것은 결의이고 판단이고 약속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책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 문예출판사에서 나온 번역본으로 읽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샤론 정신건강연구소의 박상희 소장님 모시고 사랑의 기술을 좀 배워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사랑의 기술 두 번째 챕터 사랑의 이론 가운데서 인간의 실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사랑을 알아봤는데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의 이론에서 두 번째로 다루고 있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이라는 내용 읽어볼 텐데 이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갈등으로 소장님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나요? 아주 많죠. 아, 그렇군요. 네. 예. 모든 부모님들은 잘하고 계셔도 항상 내가 잘못한 건 아닌가. 내가 네. 뭔가 아이를 실험적으로 키울 수는 없으니까 네. 내가 정말 정답을 알고 키워야 되는데 하시면서 굉장히 늘 걱정이 많으세요. 저도 네네.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정답이 있나요? 정답은 없고 사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제가 봤을 때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가장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는 정답에 가장 가깝다고 보는데 음. 이제 그래도 가장 더 지혜로운 방법들은 아무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말 또 피해야 되는 방법들도 있는 거죠. 네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부모 되기를 연습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가장 뭐 자주 또는 많이 상담하는 건 어떤 건가요? 이 부모 자식 사이의 어떤 갈등 중에서. 부모와 자식이 이제 성격적으로나 기질적으로 어. 다른 거죠. 네, 예, 근데 예, 그 예. 다름을 정말로 이해를 못 하실 경우에는 음. 예를 들어서 뭐 엄마 아빠가 보기에는 아들이 좀 더 활기차고 적극적이고 리더십 있고 이런 아이가 되길 바라는데 예, 예. 아이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라면 혼자 네. 사색하는 시간이 좋고 아하. 혼자 있는 시간이 좋고 그렇지만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사색하는 시간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좀 아이가 활기가 없고 소극적인 아이로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갈등이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좀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뭐 모바일을 너무 많이 게임. 한다던가 네 게임이 문제예요, 진짜. 그런 아니, 고민이 많으세요. 게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 게임에 그 몰두하고 몰입해 있는 그 청소년 또 소년 아이들이 참 많죠. 그 부모 자식 사이의 갈등이나 문제가 있을 때 네. 상담을 올 때 우리 박상희 소장님께서 강조하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조금 관점을 저는 바꿔보시기를 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허. 예를 들어서 조금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문제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뭐 것들이 사실 심리적으로 보면 그 아이가 굉장히 호기심도 있고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하, 많거든요. 아하. 근데 학생들은 모범생이어야 되고 요즘은 이제 조금만 예를 들어서 폭행 같은 것이 있거나 그래도 큰 문제로 이제 확장이 되니까 그냥 제발 가만히 있어라고 얘기를 이제 하시다 가만히 보면 있어라. 아이들은 아이고야. 더 위축이 되고 그러니까 예. 물론 폭행 행동 같은 건 절대 없어야겠습니다만 그런 아이들이 어떤 부모님이 원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심리적으로 보면 어쩌면 더 건강한 아이일 수도 있다. 그렇군요. 이렇게 관점을 예. 조금 바꾸는 저는 연습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부모님들. 뭐 저도 부모지만은. 자, 사랑의 기술. 이제 지금 이 시간 자녀와 함께 듣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60년 전에 써진 거지만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서 배울 점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심리 상담 전문가 박상희 소장님이 읽어드리고 설명해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면 그 어떤 육아서보다도 마음에 와닿고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릭 프롬은 유아기와 아동기의 사랑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박상희 소장님의 낭독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는 성장하고 발달함에 따라 사물을 있는 그대로 지각하게 된다. 불은 뜨겁고 고통스러우며 어머니의 몸은 따뜻하고 유쾌하며 나무는 단단하고 무거우며 종이는 가볍고 찢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어린아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배운다. 내가 음식을 먹으면 어머니는 웃을 것이고, 내가 울면 어머니는 나를 안아줄 것이며, 내가 배변을 하면 어머니는 칭찬해 주리란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러한 모든 경험은 결정되고 통합되어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경험이 된다. 나는 어머니의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받는다. 나는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받는다. 어머니에게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받는다.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나는 현재의 나로서 사랑받는다. 혹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는 나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리라.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이러한 경험은 수동적인 경험이다. 8살 반부터 10살 이전의 대부분의 아동들에게 문제는 거의 예외 없이 사랑받는, 즉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는 문제이다. 이 연령까지의 아동은 아직 사랑할 줄 모른다. 사랑받는 경우 기쁘고 즐겁게 반응할 뿐이다. 아동 발달의 이 단계에서 아동의 심상에는 새로운 요인, 곧 자신의 행위로서 사랑을 만들어내려는 새로운 감정적 요인이 생긴다. 처음으로 어린이는 어머니 혹은 아버지에게 시나 그림 등 무엇이든 만들어주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어린이의 생활에서 처음으로 사랑의 관념은 사랑받는 것으로부터 사랑하는, 창조적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변한다.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랑이 성숙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필요하다. 마침내 어린이는 이제 젊은이가 되어 자기 본의성, 곧 다른 사람들을 오직 자신의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극복한다. 다른 사람들의 욕구도 자기 자신의 욕구만큼 중요해진다. 보통 사랑받고 큰 아이가 사랑을 베풀 줄 안다. 뭐 이런 네. 말들을 하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네. 이제 그 사랑을 여기서 나오지만 전적으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은 아이가 기본적으로 사랑의 통장에 잔고가 있는 거죠. 오, 그런데 네. 이제 우리 사랑의 부모님들이 조금 이제 생각하시는 게 사랑을 주는 것과 과잉보호는 좀 틀리다. 그러니까 그렇겠죠. 과잉보호를 받을 경우에는 그건 진정한 사랑을 흡족하게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워질 수가 있죠. 아하.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사랑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정말 진정한 사랑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편안하게, 네. 자연스럽게 사랑을 받고, 음. 그다음에 그 존재가 무엇을 잘해서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로서 사랑을 주는 건데, 네네. 과잉보라는 것은 사실 부모님들의 불안이라던가 아, 이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모님의 요소가 아이한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예. 사실은 그 아이가 편안한 상태에서 받는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한 사랑을 주기는 어렵고 그런 부모님의 어떤 불안으로 받은 사랑은 극단적으로 나 자신만 알게 되던가 아니면 여전히 불안하게 되던가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사랑을 편안하게 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좀 어렵죠. 알겠습니다. 에리 프롬이 한 얘기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참 다가옵니다. 성숙한 사람, 이제 사랑이 성숙해지면 다른 사람들의 욕구도 자기 자신의 욕구만큼 중요해진다. 이게 네.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정말 저도 너무 동감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정말 성숙한 사랑을 한다라는 사람은 저희가 저번 시간에 정말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개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그렇죠. 거다라고 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아가서 또 성숙하다는 것은 정말 나만 사랑하는 거, 내 자신도 사랑해야겠지만 내 자기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그럼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성숙한 사랑임에 정말 네. 동의가 되네요. 자, 그리고 읽어주신 내용 중에 엄마 아빠에게 그림을 그려주고 뭔가 만들어주는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버이날 이럴 때 네. 카네이션 같은 거 만들잖아요. 색종이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그 시기가 바로 아이가 사랑받는 입장에서 주는 단계, 하는 단계로 성장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때 아이의 그런 행동을 부모로서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사실 그 순간 너무 행복하죠. 그렇죠. 아이가 네. 부모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음, 정말 나중에 아이들이 컸을 때도 아이한테 뭐 바라면 안 돼라는 얘기를 누가 하시더라고요. 그 왜요? 그랬더니 너무 어렸을 때 너무 우리에게 행복을 줬는데 뭘 더 바라면 되겠어? 라고 얘기한.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편지를 쓰고 뭘 만들어서 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른들은 행복한데 아이들에게도 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해 주고 싶다라는 의식이 이제 깨어난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사랑받을 것만 알았던 아이들이 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의식이 깨어나면서 사랑이 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정말 부모님들도 그 사랑을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시는 거. 그래서 네. 같이 정말 그 사랑을 환대하고 기뻐하고 즐겨주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또 사랑을 주고받는 것 이런 어떤 경험이 아이에게도 너무 좋은 성장의 경험이고 네. 어른들에게는 굉장히 치유와 행복의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에리 프롬은 부모와 자식 간의 바람직한 사랑을 얘기하면서 이런 설명도 덧붙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랑은 그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를 사랑한다는 것이지만 성숙한 사랑은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라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이번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가 부릅니다. 잠든 널 포켓 속에. 날 따르지 않을 거란
어린이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태도는 어린아이 자신의 욕구와 일치한다. 갓난아기에게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머니의 무조건적 사랑과 보호가 필요하다. 6살 이후 어린아이에게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권유와 지도가 필요해지기 시작한다. 어머니는 어린아이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기능을 갖고 있고, 아버지는 이 어린아이가 태어난 특별한 사회가 던져주는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어머니는 삶에 대한 신념을 갖고 지나친 걱정을 해서는 안 되며 어머니의 걱정이 어린아이에게 전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어머니는 생의 일부를 어린아이가 독립해서 마침내 그녀에게서 떨어져 나가기를 바라는 소망에 바쳐야 한다. 아버지의 사랑은 원칙과 기대로 인도되어야 한다. 아버지의 사랑은 위협적이고 권위적이기보다는 참을성이 있고 관대해야 한다. 아버지의 사랑은 성장하는 어린아이에게 능력에 대한 확신을 증대시켜야 하고, 마침내 어린아이가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권위를 갖고 아버지의 권위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결국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자신이 자신의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단계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하자면 그는 어머니다운 그리고 아버지다운 양심을 갖게 되어야 한다. 성숙한 사람은 외부에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으로부터 해방되어 내면의 그 모습을 간직한 사람이다. 그러나 프로이트의 초자아 개념과는 달라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편입시킴으로써 내면의 그들의 모습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사랑의 능력에 어머니다운 양심을 간직하고 자신의 이성과 판단에 아버지다운 양심을 간직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성숙한 사람은 어머니다운 양심과 아버지다운 양심이 서로 모순되는 듯이 보이는데도 이러한 두 양심을 모두 가지고 사랑한다. 네, 부모는 자식을 낳는 그 순간부터 떼어놓는 연습을 해야 된다. 즉 자식의 정신적인 독립을 응원해야 한다는 말씀. 네. 결국 부모가 본보기를 보여야 하는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문예 출판사에서 나온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중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 샤론 정신건강연구소 박상희 소장님의 낭독으로 함께 읽어봤습니다. 이 책이 써진 게 네. 1956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한 60년이 넘었습니다. 2018년 현재에서 보면 이렇게 엄마 아빠의 역할 꼭 구분 지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죠. 사실 이 책이 지금 이제 뭐 50년이 넘었고 그 당시만 해도 정신 분석학이라던가 뭐 이런 학문이 너무나 핫 이슈였는데 지금 이제 정신 분석학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비판이 있기는 하죠. 그리고 네. 현재 생활에 비교해 보면 좀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네네. 하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정말 인간은 소외의 분리의 고통을 넘어서서 통합하고 싶어하고 또 이제 부모님들은 그 통합을 알게 해주고 사랑을 주고 어느 순간이 되면 독립을 하게 해줘야 된다. 네. 이런 기본적인 심리적 통찰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 한부모 자녀의 가정들도 너무 잘 클 수 있고 그렇죠. 뭐 또 각 나라와 문화마다 여러 가지 다른 환경도 있기 때문에 딱 프롬의 정의만이 맞다고 얘기하긴 어렵고 네. 하지만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의 어떤 기능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게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사랑을 잘 받고 자란 아이가 자존감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랑하고 자존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사랑을, 자존감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누가 나를 인정해주거나 나를 칭찬해주지 않아도 나 스스로가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인간이 아주 어렸을 때는 그리고 굉장히
어른이 된 후에도 인간은 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알거나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죠. 네. 특히 어린 시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어떤 그 눈빛, 네네. 그 손길, 그 시간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도 모르게 체득하는 거죠. 아, 나는 아하. 사랑받고 있다. 아하. 내가 추우니까 누군가 나를 옷을 입혀주고 배가 고프니까 누군가 나에게 우유를 주는구나. 네. 그리고 저기 앞에 보이는 엄마라는 사람의 눈을 보니까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아, 그렇다면 나는 굉장히 귀중한 존재구나. 이런 어떤 자존감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맨 처음에 자존감이 만들어지는 것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나를 양육하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었을 때 네. 그 사랑의 체온과 눈빛과 손길 이런 거에서 사실은 근본적인 자존감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해도 그렇군요. 과언이 예.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간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정말 이 아이의 성장과 미래에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의 성향이 아이의 신경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도 해요, 에릭 프롬은.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에릭 프롬은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 안에 아버지의 양심도 가져야 되고 어머니의 양심도 갖고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 두 양심이 같이 있으면서 통합을 이루지 않으면 신경증이 걸릴 수 있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뭐 많은 정신분석 학자들이 신경증의 원인에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다 공감을 대부분은 하죠.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 신경증이 비단 뭐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심이 합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경증이다라고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네. 근본적으로 좀 아이들의 기질도 있고 양육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 커오면서 경험도 있고 이런 네, 것들이 네, 사실 신경증을 일으키는 뭐 좀 여러 가지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아이, 그렇겠죠. 어떻게 부모 잘못이라고만 말하면 안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참 아이 교육하고 기르기가 참 무서워집니다. 오늘 사랑의 기술 중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상담 심리 전문가시니까 오랫동안 아동 청소년 또 부부를 상담해 오신 경험을 바탕으로 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고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들에게 그러니까 엄마 아빠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요. 근데 사실 뭐 제 자신이 사실 지금 엄마이기 때문에 예. 참 그 정답이라는 것을 제가 얘기하긴 참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많은 학자들도 얘기했고 많은 심리 상담자들 교육자들도 얘기했지만 네. 그런데 정말 제가 에리 프롬의 이야기 중에 너무나 이제 공감을 하는 것은 많은 주제 중에서 사랑의 기술이라고 얘기했는데 원 제목을 보면은 The Art of Loving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사랑이 뭐 예술이다 뭐 이렇게 예, 얘기할 수도 예,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사랑이라는 게 어떤 그 한 가지 요렇게 해 저렇게 하지 마 요렇게 해 저렇게 하지 마 요런 어떤 방법론이라기보다는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타인도 사랑할 수 있고 마음이 불안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아이를 키우는 것 네네. 그런 환경과 그런 엄마 아빠의 어떤 헌신과 희생 이런 것들이 있으면 충분히 아이들은 잘 자라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한 가지 정말로 기술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이 그냥 편안하게 아이들과 어울려지면서 사는 것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좀 이 땅의 엄마들이 아빠들이 다 너무 좀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서 불안을 좀 넘어선 사랑의 평화 이런 아. 것들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어제도 불안을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역시 불안을 말씀해 주시네요. 하긴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조선시대라든지 또는 그 해방 직후라든지 이럴 때 우리의 부모님들이 뭐 어떤 학식이 많고 많이 배워서 자녀 교육을 잘 시켰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정말 따뜻한 온기. 예. 그러니까 정말 엄마의 품,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엄마의 젖가슴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엄마의 따뜻한 품 안에서 그냥 마음이 평화롭고 안정된 아이들은 그렇죠. 자기의 길을 다 잘 찾는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어렸을 때 느꼈던 그 따뜻한 엄마의 품 등이라 그러죠. 이렇게 네, 엎혀서. 네,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또 뒷모습을 보면서 큰다 그러잖아요. 네. 앞에서 명령하기보다는 뒤에서 어떻게 보면은 모범을 보이되 아하. 너무 아이들과 본인들과 우리도 저희도 포함해서 닥달하지 않고 네. 정말 평화롭게 아이들을 따뜻하게 좀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저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만 갖고 있어도 많은 부분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 덕분에, 또 박상희 소장님 덕분에 아빠로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샤론 정신건강연구소 박상희 소장님, 오늘도 감사하고요. 내일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의란 제 할 일을 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것. 논어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기술자들은 공방에서 그들의 일을 이루고 군자는 배움의 세계에서 그들의 도를 이룬다. 간섭은 잠시 미뤄두고 내 일에 집중하기. 명로진의 논어 한마디였습니다. EBS 북카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발전 기금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EBS 북카페의 DJ 명로진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